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여인이 어떻게 모든 것을 되찾고 화려하게 복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강인한 꽃, 그 짜릿한 반전의 막이 지금 오릅니다. 루만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어지러울 정도로 반짝이고 테이블 위 킹크랩 다리는 제 팔뚝보다도 굵었습니다. 옆에 놓인 와인병에는 온통 알아볼 수 없는 외국어만 가득했죠. 딱 봐도 엄청나게 비싼 와인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남편 박민준이 사준 드레스 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중요한 자리니만큼 격식 있게 입어야 한다면서요. 시어머니 최영숙 여사는 상석에 앉아 새빨갛게 칠한 손톱을 자랑하며 옆에 앉은 강 사장님 사모님과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게로 시선을 돌릴 때면 그 눈빛은 마치 칼날 같았죠. 서아야.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하지만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였죠. 그 드레스 참 곱다. 얼마 주고 샀니? 저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친구가 선물해 준 거라.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친구가 선물해 줬다고? 그녀는 비웃으며 들고 있던 은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남자 동료라도 사줬나 보지? 하긴 회사에서 젊고 얼굴도 반반하니 든든한 뒷배 하나쯤 만드는 건 어렵지 않겠지. 박민준이 테이블 밑으로 제 다리를 툭 찼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죠. 엄마한테 대들지 마. 그냥 좀 참아. 저는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문을 들어설 때부터 시어머니는 잠시도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립스틱이 너무 진해서 무슨 연극배우 같다고 했다가 제 가방이 짝퉁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남자 동료 이야기까지 꺼내는 겁니다. 강 사장님 사모님이 분위기를 수습하려 나섰습니다. 형님, 젊은 사람들 옷이야 예쁘면 그만이죠. 예쁘긴 한데 출처가 불분명해서 문제지. 최영숙 여사는 테이블 위 와인병을 들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이 대표님하고 이 계약건 성사시키려고 지난 3달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계약만 따내면 회사에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온다고.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꽃뱀 하나 때문에 회사 이미지 망칠 순 없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들고 있던 와인병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진홍색 와인이 제 가슴팍으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드레스를 타고 흘러내리며 아이보리색 치마를 얼룩덜룩하게 물들였습니다. 끈적한 감촉이 피부에 달라붙었죠. 순간 테이블의 모든 대화가 멈췄고 바닥에 냅킨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영숙 여사는 반쯤 비운 와인병을 테이블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경고하는데 김서아, 우리 집에 시집왔다고 재벌가 사모님이라도 된 줄 알아? 네, 그 속셈 난 이미 다 꿰뚫어보고 있었어. 꽃뱀은 꽃뱀이야. 그는 검은색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채 손에 튄 와인을 냅킨으로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이 대표님, 저는 두어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제가 꽃뱀이라고 하시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영숙 여사는 여전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뭔데 이 대표님께 말을 걸어. 저렇게 높으신 분이 내까지 때 시시콜콜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나 있는 줄 알아? 그 순간 이 대표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시선은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차갑던 눈빛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무언가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최영숙 여사도 박민준도 보지 않고 오직 저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대표님은 좋기 30초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최영숙 여사는 그대로 뒤로 넘어갈 뻔한 것을 옆에 있던 강 사장님 사모님이 겨우 붙잡아 주었습니다. 50억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제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이 왜 있으면 안 됩니까? 이 대표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은은한 치자꽃 향기가 나는 옷감이 저를 감싸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가려주었죠. 그는 손을 들어 와인에 젖어 엉겨붙은 제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매일 해왔던 일 같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아직 모르시나 본데 이 대표님은 최영숙 여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다시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렸습니다. 서아는 제 딸입니다. 쾅 하고 룸 안에 천둥이라도 친 것 같았습니다. 박민주는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둥지둥 깨진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님,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서아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대표님 따님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이 대표님은 냉소했습니다. 몰랐으면 내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내 딸을 모욕하게 내버려둬도 되는 건가? 몰랐으면 내 딸이 너희 집에서 온갖 서름을 받게 해도 되는 거고? 박민준 씨, 이게 당신이 말하는 진심인가? 강 사장님이 서둘러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님, 오해입니다. 오해. 최 여사가 원래 성격이 좀 직설적이라. 그렇지, 아기는 없었을 겁니다. 아기가 없는데 사람 몸에 와인을 쏟아붓나? 어머니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 일 똑똑히 기억해두겠어. 그리고 당신네 회사가 우리랑 하고 싶어 하던 그 계약건도 없던 일로 하지. 최영숙 여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이 대표님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달려들었지만 옆에 있던 경호원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이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요? 제가 어머니의 재킷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아까 제게 와인을 부으실 때는 왜 용서해달라는 생각을 못하셨죠? 그녀는 제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은 다 번지고 아이라이너가 뺨을 따라 검은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모습이 꼭 광대 같았죠.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가자. 집에 가서 옷 갈아입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를 따라 밖으로 나섰습니다. 박민준 곁을 지날 때 그가 갑자기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서아야, 제발 날 용서해줘. 이번엔 정말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발을 들어 그를 차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모욕당할 때 참으라고만 하던 남자랑? 우리 집안 형편을 비웃던 남자랑? 꿈깨. 호텔 문을 나서자 서늘한 밤바람에 몸에 밴 와인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겼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차에 태우고 따뜻한 물 한 병을 건네주셨습니다. 속상했지. 저는 병뚜껑을 열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결국 엄마까지 나서게 만들어서. 바보 같은 소리. 어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가 네게 스스로 부딪혀 보라고 한 건 네가 이런 수모를 겪으라는 뜻이 아니었어. 누구든 감히 내 딸을 건드리는 놈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차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바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문득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쯤 뭘 하고 있을 것 같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을 보며 웃었습니다. 서로 탓하며 멱살 잡고 싸우고 있겠죠. 정말로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나중에 전 직장 동료에게 듣기로 그날 우리가 떠난 후 최영숙과 박민주는 룸 안에서 하늘이 무너져라 싸웠다고 합니다. 최영숙은 아들더러 며느리 배경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한 한심한 놈이라고 욕했고, 박민주는 어머니 때문에 수십억짜리 계약이 날아갔다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결국 강 사장님이 뜯어말려서 겨우 상황이 종료되었다는데 그 꼴이 얼마나 꼴불견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 더는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차가 평창동의 대저택 앞에 멈추자 집사님이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물과 깨끗한 옷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샤워하는 동안 어머니가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박민준네 회사 관련 자료 전부 뽑아와요. 그 인간들이 어떻게 지금껏 사업을 해왔는지 내가 샅샅이 파헤쳐 볼 테니까. 제가 목욕 가운을 걸치고 나오자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배고프지? 주방에 네가 좋아하는 제비집 요리 남겨뒀어. 엄마,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어머니 곁으로 가 앉았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건드렸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하지만 걱정 마. 엄마는 그런 비열한 수법은 안 써. 저들이 완전히 심부커부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저는 어머니가 한번 마음먹으면 반드시 해내고야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박민준과 최영숙.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님이 문을 열어주러 나갔다가 금세 이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박민준 씨와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꼭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조소를 읽을 수 있었죠. 참 빠르기도 하네. 집사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택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박민준이 최영숙을 부축하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는 닭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정장 바짓단에는 흙탕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 호텔에서의 번지르르한 모습과는 딴판이었죠. 김서아, 박민준은 최영숙의 팔을 뿌리치고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가슴을 거칠게 들썩이며 소리쳤습니다. 왜 날 속였어? 당신이 이 대표님 딸이면서 왜 평범한 서민 집안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냐고. 날 갖고 노니까 재밌었어? 저는 제비집 요리가 담긴 그릇을 들고 있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죠. 속였다고? 저는 그릇을 크리스탈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 우리 부모님이 평범하다고 말한 적 있어? 내가 낡은 오피스텔에 살고 2월 상품 세일할 때 옷 사는 걸 보고 당신이 멋대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단정한 거잖아. 박민준, 그건 당신의 편견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랬어도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그는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우린 부부잖아. 그렇게 모든 걸 숨긴 건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가족? 저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았죠. 당신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내게 와인을 부었을 때 당신은 내게 참으라고 했어. 그녀가 날 꽃뱀이라고 욕할 때 당신은 고개 숙이고 못 들은 척했지. 이제 와서 내가 이 대표님 딸인 걸 아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 최영숙이 갑자기 박민준을 밀치고 다가와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야, 제 말은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너무 급해서 정신이 나갔나 보다. 다 이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사죄할게. 사죄는 필요 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어젯밤 박민준의 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이 대표님 계약건만 따내면 바로 김서아랑 이혼할 구실 찾을 거야. 그 촌스러운 꼴하고는 데리고 다니기도 창피해. 떠셔 1억 정도 쥐어주고 쫓아내버리면 그만이지. 녹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너 언제 녹음한 거야? 어머니 곁에 있던 경호원이 그를 단번에 제압했습니다. 박민주는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김서아, 너 정말 악독하다. 처음부터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지? 우리 집안 망신당하는 꼴 보려고. 계산? 저는 냉소했습니다. 내가 계산적이었다면 애초에 당신과 결혼하지도 않았어. 박민준,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이 사랑한 건 당신이 가질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모님 자리였지. 안타깝지만 난 남자에게 기댈 필요 없는 사람이라서 말이야. 최영숙이 갑자기 짝 소리가 나게 박민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 네가 서아랑 이혼할 생각을 해? 그러고는 다시 울상을 지으며 제게 애원했습니다. 서아야, 쟤는 그냥 술김에 한 소리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술김에 한 소리라고? 박민주는 뺨을 감싸쥔 채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술자리에서 엄마가 미친 짓만 안 했어도 계약이 날아갔겠어? 이제 됐네. 며느리도 떠나고 회사도 망하게 생겼어. 만족해? 두 사람은 거실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마니 정장과 샤넬 투피스가 카페 뒤에서 뒹구는 모습은 처량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집사, 저 사람들 끌어내요. 바닥 더러워지니까. 경호원들이 여전히 서로를 욕하며 싸우는 두 사람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박민주는 문가에 끌려나갈 때쯤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제게 소리쳤습니다. 김서아,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나 없으면 너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비집 그릇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달콤한 맛 속에서 마침내 해방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민준과 최영숙이 쫓겨난 다음 날 오후 제가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신입사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아래층에 최 여사님이라는 분이 젊은 아가씨와 함께 와서 대표님 시어머니라며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돌려보내요.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영숙이 루이비통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고 그 뒤로는 시누이 박유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최영숙은 얼굴에 주름이 다 펴질 정도로 활짝 웃으며 쇼핑백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아야, 바쁘니? 이거 너 주려고 가져온 제비집이야. 최고급품으로 몸보신에 그만이지. 박유나는 핫핑크색 립스틱을 바른 채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삐죽 내밀고 있었지만 눈은 사무실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마치 값을 매기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최영숙은 손을 비비며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야, 보다시피
민준이 회사가 요즘 정말 어렵다. 그 프로젝트도 무산되고 은행에서는 계속 대출금 갚으라고 독촉하고 네가 이 대표님께 말씀 좀 잘 드려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해주면 안 될까? 딱 한 번만.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가 너한테 뭐든 다 해줄게. 뭐든 다 해준다고요? 저는 어젯밤 그들이 서로 싸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저희 집 거실에서 싸울 때는 왜 뭐든 다 해주겠다는 말을 안 하셨죠? 그건 우리가 너무 급해서 그랬지. 최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아야, 우린 한 가족이잖니. 네가 민준이 회사가 망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걔가 망하면 네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라고. 제 얼굴에 먹칠이 되든 말든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저는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보안팀, 이 두 분 좀 내보내주세요. 김서아, 네가 뭔데 잘난 척이야. 박윤아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오빠가 가난한 너 걷어줬으면 지금 네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이 대표 딸이라는 거 하나 믿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가난하다고.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작년에 내 서랍에서 300만 원 훔쳐서 게임기 샀을 때는 왜 내가 가난하다고 말 안 했지? 네가 나한테 500만 원짜리 한정판 운동화 사달라고 조르고 안 사주니까 회사에 내 험담하고 다녔을 때는 왜 내가 가난하다고 말 안 했어? 박윤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최영숙은 황급히 그녀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래. 네가 이해 좀 해라. 창수급 철이 없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22살이에요. 돈 훔치고 거짓말하는 게 철없는 행동이라고요? 최 여사님, 두 분 다 어서 나가세요. 여기서 더 망신당하지 마시고요.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두 사람을 끌고 나갈 때 최영숙은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김서아, 너 후회할 거야. 우리 유나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네가 이렇게 모른 척할 순 없어. 두 사람이 끌려나가는 순간 박윤아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김서아,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제비집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런 사람들의 물건은 내 사무실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박윤아가 엄포를 놓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주차장에서 박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커다란 흰 장미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채 며칠 전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서아야. 그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눈에는 아첨하는 빛이 가득했죠. 네가 제일 좋아하는 흰 장미야. 제일 신선한 걸로 사려고 꽃집을 3군데나 돌았어. 저는 그를 피해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급히 따라와 차 문을 막아섰습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싫어. 저는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이혼.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엄마랑 유나 때문이야? 내가 이미 그 사람들 혼냈어. 앞으로 너한테 잘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박민준.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 대표 딸이라는 신분을 사랑한 거야. 그건 어젯밤 내 녹음에서도 똑똑히 들었어. 그건 내가 술김에 한 소리야. 취해서. 그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주머니에서 벨벳 상자를 꺼내 10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서아야, 봐. 내가 너 주려고 새로 산 반지야. 3캐럿짜리. 전에 것보다 10배는 커. 앞으로 내가 뭐든 다 내 말 들을게. 집안 돈도 전부 네가 관리해.
우리 엄마랑 유나가 다시 너 괴롭히면 내가 그 사람들 쫓아낼게. 저는 그 다이아 반지를 보며 갑자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박민준, 당신은 이런 걸로 내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 너무 순진하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날 용서해 줄 건데? 그는 갑자기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죠. 서아야, 난 너 없으면 안 돼. 회사가 망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너 없이는 안 된다고. 일어나.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기서 망신당하지 말고 네가 날 용서해주지 않으면 안 일어날 거야. 그는 고개를 든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가 아직 날 사랑하는 거 알아. 안 그랬으면 애초에 나랑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잖아. 그땐 내가 눈이 멀었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이혼 합의서 사진을 열었습니다. 이미 이혼 서류는 다 작성해놨어. 재산은 한 푼도 필요 없으니까 서명만 해. 그는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에서 핏기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다 생각해두고 있었구나. 그래. 저는 핸드폰을 집어넣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내게 와인을 쏟아부었을 때 당신이 내게 참으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에 들고 있던 장미 다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꽃은 지나가던 차에 발려 뭉개졌죠.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저는 백미러로 그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아이처럼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동정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도 있는 법이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온 것을 보고는 웃으며 물으셨죠. 박민준이 또 찾아왔다면서? 네. 꽃이랑 반지를 들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건네주신 레몬수를 받아들고 등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런 남자 너한테 안 어울려. 그때 마침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박민준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서아야, 난 포기 안 해. 내가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 꼭 증명해 보일게. 저는 그의 번호를 바로 차단하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포기? 그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정원으로 불어오는 밤바람에 치자꽃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저는 하늘가의 노을을 보며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 잘못된 결혼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2주째 되던 날, 제가 회사에서 부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서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죠. 대표님, 밖에 기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친구의 연인을 빼앗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서가 제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지역 가심 매체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아주 자극적이었죠. 재벌가 딸 김모 씨, 권력 남용에 절친의 남자친구, 가로채. 첨부된 사진은 저와 대학 동창인 윤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우리 둘만 남아 있었고 배경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윤호는 제 친한 친구의 남편입니다. 지난달 동창회에서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어떻게 남자친구를 빼앗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누가 한 짓인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회의는 10분간 중단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윤호 씨와 그 아내분 연락처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동창회 날 CCTV 영상도 확보하고요. 회사 로비로 내려가자마자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김 대표님, 정말로 친구의 남편을 빼앗으신 겁니까? 어머니의 배경덕에 대표 자리에 올랐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박민준 씨가 대표님의 혼외정사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저는 걸음을 멈추고 비서가 건네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순전히 날조된 것입니다. 사진은 지난달 동창회에서 찍힌 것이고 당시 현장에는 2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CCTV 영상과 현장에 있던 동창들이 모두 증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의 배경덕을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대표님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에 입사한 후 밑바닥부터 시작했고 올해의 우수사원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노력의 결과이며 회사 직원들이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박민준 씨가 주장한 혼외 정사는요? 박민준 씨요? 저는 웃었습니다. 어느 박민준 씨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을 때 아파트 한 채만 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렸던 그 박민준 씨요? 그런 사람 말을 믿으신다고요? 기자들은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저장된 이혼 합의서 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그들은 대서 피설의 반들을 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명확하게 끝났고요. 그가 불만이 있다면 법원에 저를 고소하면 될 일입니다. 여기서 거짓 소문을 퍼뜨릴 필요는 없죠. 그때 마침 윤호와 그의 아내가 인파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윤호의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유나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어제 나한테 찾아와서 네가 자기 오빠 회사를 빼앗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연기 좀 해달라고 하더라. 난 내 잘못이 아닌 거 알아. 저는 그녀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증언하러 와줘서 고마워. 윤호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아 씨는 저희의 좋은 친구일 뿐이고요. 그날 동창회에는 모두가 함께 있었고 문제될 만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더 이상 캐낼 만한 것이 없자 제가 제시한 증거에 막혀 곧 흩어졌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CCTV 영상과 동창들의 증언을 그 가십 매체들에 보내고 즉시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요.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유나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김서아, 이건 시작에 불과해. 두고 봐. 저는 냉소하며 문자를 캡처해 저장하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나랑 이런 식으로 놀아보겠다니 아직 한참 어리군요. 오후가 되자 그 가십 매체들은 모두 기사를 내리고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박윤아는 익명 계정으로 댓글창에서 저를 맹비난했지만 곧 네티즌들에게 신상이 털렸고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악랄함과 질투심을 욕했습니다. 박민준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매우 불쾌했죠. 서아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유나는 아직 어려. 걔랑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어리다고? 걔 25이야, 5살이 아니라.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걔가 거짓 소문을 퍼뜨릴 때는 내가 자기 올케였다는 생각은 안 했대? 박민준, 네 동생 단속이나 잘해. 다시 한번 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게 발각되면 그땐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미간을 눌렀습니다. 이혼 합의서의 도장만 찍으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이 집안 사람들은 정말 지긋지긋하군요. 저녁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 기자들 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드렸죠.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나서서 처리해 줄까? 아니에요, 엄마.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도 처리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엄마 일을 돕겠어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웃으셨습니다. 그래,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아, 그리고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어. 장 집사님이 네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해놨어. 네, 좋아요. 전화를 끊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만 계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윤아가 조용해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성세그룹과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된 것입니다. 상대 측 담당자는 우리가 제공한 샘플에 품질 문제가 있다며 검사 보고서까지 보내왔습니다. 저는 검사 보고서를 들고 미간을 굳게 찌푸렸습니다. 이 샘플은 3번이나 검사를 거쳐 보낸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리가 없었죠. 기술팀에 재검사를 의뢰하니 결과는 역시 문제 없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보고서는 명백히 위조된 것이었죠. 최근에 이 샘플에 접근한 사람이 누군지 전부 조사해봐요.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성세그룹의 강 이사님께 연락해서 제가 직접 뵙고 설명드리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기술팀은 곧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프로젝트팀 인원 외에는 창고 관리자인 이 씨만이 샘플에 접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씨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 과장님, 이 샘플에 누가 손을 댄 거죠? 제가 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와 3년 동안 일하셨고 저는 과장님을 항상 믿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만약 제가 직접 알아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시겠죠. 이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박민준 씨 어머님이 저를 찾아와서 5억을 주겠다며 샘플에 무언가 좀 섞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또 최영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것 같았죠. 돈은 받았나요? 아직 일이 성공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대표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당신은 해고입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전부 서면으로 작성해서 증거로 제출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겠습니다. 지금 바로 쓰겠습니다. 이 씨는 황급히 일어나 펜과 종이를 들고 미친 듯이 써내려갔습니다. 이 씨의 진술서를 확보한 저는 곧바로 성세그룹의 강 이사를 찾아갔습니다. 강 이사는 진술서와 저희 측 검사 보고서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프로젝트를 중단시켰군요. 이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샘플은 재검사하고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강 이사님, 저는 위조된 검사 보고서를 이사님께 전달한 사람이 누군지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협력 방해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바로 사람을 시켜 조사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영숙이 그의 먼 친척을 통해 위조된 검사 보고서를 전달했으며 그 대가로 상대방에게 2억을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강 이사의 목소리는 매우 미안해했습니다. 그 친척은 이미 해고했습니다. 최영숙 씨 쪽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이사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자 제 눈빛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영숙 기어코 나와 끝까지 가보자는 거구나. 저는 최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의외로 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는 더위 양양한 기색이 역력했죠. 김서아, 프로젝트가 무산됐다며? 내가 말했지. 넌 그럴 능력이 안 된다고. 최영숙 씨, 당신이 이 과장님을 사주해서 샘플에 손을 대고 검사 보고서를 위조해서 제 프로젝트를 망치려 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제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 과장님이 이미 당신을 다 불었어요. 그리고 성세그룹의 강 이사님도 당신 지신 걸 다 알게 됐고요. 제가 이 증거들을 경찰에 넘기면 당신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최영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너 무슨 헛소리야. 이 과장님이 어떻게 말을 해. 사람은 돈을 위해 죽고 새는 먹이를 위해 죽는 법이죠. 제가 냉소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빈 약속만 했으니 그가 왜 당신 대신 죄를 뒤집어 쓰겠어요? 최영숙 씨, 경고하는데 다시는 그런 잔꾀 부리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정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네가 감히.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찢어질 듯 했습니다. 김서아, 내 엄마가 뒤에 있다고 내가 널 무서워할 줄 알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랑 끝까지 갈 거야. 당신 아들이 어떻게 되든 나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속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걸까? 저녁에 집에 가서 식사하며 어머니께 최영숙이 한 짓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고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너무 인자했나 보구나. 우리 집을 우습게 보게 만들었어. 엄마,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네가 처리하는 건 네가 하는 거고 엄마가 처리하는 건 엄마가 하는 거야.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따끔한 교훈을 얻기 전까지는 정신을 못 차리는 법이거든. 다음 날 박민준 회사의 몇몇 주요 고객들이 갑자기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박민준 회사가 탈세 혐의가 있다는 증거를 받았다고들 했습니다. 박민준은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제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윤호에게 듣기로 박민준은 최영숙을 찾아가 모자간에 또 한바탕 크게 싸웠고 최영숙은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 결과도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그날 제가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비서가 갑자기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박민준 씨가 밖에서 대표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표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회사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끝이 없군요. 비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장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회의 계속하죠. 저는 펜을 들고 서류의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보안팀에 연락해서 그 사람 잘 지켜보라고 하세요. 진짜 무슨 일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안으로 들여보내서 소란 피우게 하지는 말고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프로젝트에 다시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의 그 파렴치한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보안팀장이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대표님, 박민준 씨가 아래층에서 심하게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까지 꺼내들고 대표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으면 정말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낼 거라고 합니다. 저는 펜을 책상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그가 소란을 피우고 싶다면 제가 끝까지 어울려주죠. 라이브 방송 장비 챙겨요. 제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연기하고 싶다면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주자고요. 엘리베이터는 1층 로비로 직행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박민준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말로 과도가 들려 있었고 칼끝은 자신의 팔을 향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죠. 주위에는 구경하는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서아, 드디어 날 만나러 왔구나. 그가 저를 보고는 눈을 빛내며 칼을 팔에 더 가까이 댔습니다. 네가 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난 오늘 여기서 죽을 거야. 저는 그를 무시하고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서가 건넨 라이브 방송용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화면 앞에 시청자 여러분, 이분은 박민준, 제 전남편입니다. 그는 지금 칼을 들고 저를 협박하며 파산 직전에 자기 회사를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꺼, 카메라 꺼. 왜요? 무서워요? 제가 냉소했습니다. 아까는 기세등등했잖아요. 칼로 사람 협박할 때는 남들이 볼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이 얼굴을 뒤덮었죠. 회사가 곧 파산하게 생겼고 우리 엄마는 병원에 누워 있어. 내가 망하면 우리 집은 끝장이야. 서아야,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제발 나 좀 도와줘. 부탁이야. 부부였던 정?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들어봐요. 핸드폰에서는 그가 어제 다른 사람과 통화한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김서아 회사 핵심 데이터만 빼내면 바로 강 이사님하고 손잡을 거야. 그러면 제기하는 건 물론이고 그 여자 명예도 실추시킬 수 있어. 걔 마음 약하잖아. 내가 불쌍한 척 연기 좀 하면 분명히 속아 넘어갈 거라고. 녹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단단히 제압당했습니다. 너 언제 녹음한 거야? 날 미행했어? 사람이 모르게 하려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당신이 그 소위 중마고우라는 사람을 우리 회사 기술직에 지원시켜서 핵심 데이터를 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민준, 너무 순진하시네요. 그의 친구 장철민은 며칠 전 실제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이력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죠. 하지만 기술 면접에서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팀의 조사를 의뢰하니 그가 박민준과 매우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미 기술팀의 모든 핵심 데이터를 암호화하라고 지시했어요. 당신이 훔치려 해도 훔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찾아갔던 그 강 이사님, 그분도 방금 제게 전화해서 당신이 그에게 수익의 30%를 주겠다며 연극에 동참해달라고 했다고 다 털어놓으셨어요. 맞죠? 박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잔꾀가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몸을 숙여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박민준, 당신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당신이 성실하게 일하고 꼼수 부릴 생각만 안 했어도 회사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위 직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어떤 이는 박민준의 파렴치함을 욕했습니다. 이 사람 끌어내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회사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또 와서 소란 피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박민준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김서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봐. 저는 그를 무시하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추한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오늘부터 회사 보안을 강화하고 모든 외부 방문객은 신원 확인을 거치겠습니다. 기술팀은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여 데이터 유출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라이브 방송을 끄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기술팀장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장철민이 방금 저희 암호화 시스템을 해킹하려 했지만 저희가 차단했고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잘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넘기세요. 그를 고소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죠. 우리 회사를 건드리는 사람의 말로가 어떤지. 오후에 변호사는 박민준에게 소장을 전달했습니다. 그가 소장을 받았을 때 병원에서 최영숙의 병원비를 수납하던 중이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해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드렸죠.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 그냥 좀 피곤하네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계속 이런 사람들과 엮이는 게 재미없어요. 이 일들 다 처리하고 나면 엄마랑 여행 가서 바람 좀 쐬고 오자. 좋아요. 전화를 끊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녁에 퇴근하여 회사 건물을 나서는데 문 앞에 최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었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져서 몹시 초췌해 보였습니다. 서아야. 그녀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하시죠. 내가 잘못했다. 그녀가 갑자기 제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너무 욕심 많고 속물이라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민준이도 철이 없었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제가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그를 잘 설득해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서 관대한 처분을 받도록 하세요. 알아, 안담하다. 그녀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늘 온 건 이걸 너한테 돌려주려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딴추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빛이 팔찌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견례 선물이라고 주셨던 거. 이건 너무 귀한 물건이라 우리 집안이 가질 자격이 없어. 저는 그 빛이 팔찌를 보며 받지 않았습니다. 서아야,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용서해달라고도 안 할게. 그녀가 상자를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너를 방해하지 않을게. 너 행복하게 잘 살아. 말을 마치고 그녀는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구부정한 뒷모습이 몹시 쓸쓸해 보였죠. 저는 상자를 들고 그 자리에 서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최선의 결말일지도 모르겠네요. 막 차에 타려던 순간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음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대표님, 박민준을 감옥에 보냈다고 들었소. 참 독하시네. 하지만 너무 더 이해하지는 마쇼. 다음은 당신 차례니까.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은 여전히 손안에서 뜨거웠고 그 음산한 목소리는 귀에 달라붙은 거미줄처럼 끈질겼습니다. 저는 상자 속 비취 팔찌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에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죠. 차에 오르기 전 저는 회사 정문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조금 전 최영숙이 서 있던 자리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닦이지 않은 얼룩처럼요. 변호사 사무실로 가주세요. 제가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제가 한밤중에 찾아오자 서둘러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김 대표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급한 일이십니까? 저는 핸드폰 통화 기록을 열어 보여드렸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 번호 좀 추적해 주세요. 그리고 이혼 합의서 보충 조항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박 씨 집안과 완전히 선을 그을 겁니다. 보충 조항이라니요? 강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미 다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그 집안이 아직 제게 빚진 돈이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차용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박민준이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제게 빌려간 20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이자는 적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 비치 팔찌는 저희 어머니께서 주신 상견례 선물인데 이제 그들이 자발적으로 반환했으니 이것도 확실히 정리해야죠. 그때 마침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그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안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대표님, 내가 누군지 알아냈어. 나는 왕철호요. 박민준하고 사업하던 사람. 당신이 그를 감옥에 보내서 내 수익 30%가 날아갔으니 이 빚은 당신한테 받아야겠소. 강 변호사님은 즉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왕철호 씨 사업가를 협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상대방은 잠시 당황하더니 욕설을 한마디 내뱉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왕철호라는 자는 건축 자재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강 변호사님이 자료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준과 몇 번 거래를 했고 평판이 아주 나쁩니다. 지난달에는 그의 회사가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박민준을 통해 제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누구든 감히 소란을 피운다면 응수해줘야죠. 저는 차용증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일 이 증거들을 정리해서 박 씨 집안에 통보하세요. 3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신청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박민준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영숙이 돈을 갚을 의향이 있지만 제가 소송을 취하하고 박민준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일단 20억부터 제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준에 대해서는 그는 상업 기밀 절도 혐의를 받고 있으니 법원의 소관이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점심때쯤 핸드폰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20억 한 푼도 빠짐없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님께 소송 취하 신청을 철회하고 장철민과 왕철호에 대한 고소만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진료실을 나오면서 박유나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피하려 했죠. 잠깐만요. 제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그녀는 진료 기록을 쥔 채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희 엄마는 괜찮아요. 서아 씨, 예전에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오빠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그를 잡은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법을 어긴 거죠. 제가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원래 하던 일 그만두고 여기서 간병인으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웅얼거렸죠. 간병인이 뭐 어때서요? 깨끗한 돈 버는 건데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500만 원 있어요. 어머니 영양제 값으로 쓰세요. 하지만 이 돈으로 용서를 구하려 하지는 마세요. 법 앞에서는 증거가 우선이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빛이 반짝였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돈은 필요 없어요. 우리 집은 당신에게 빚진 거 없어요. 받아요. 제가 카드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라 예전에 병원에서 제게 휴지를 건네줬던 그 마음에 대한 보답이에요. 작년에 제가 급성 맹장염으로 입원했을 때 박민중과 최영숙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윤아가 몰래 와서 제게 휴지 한 뭉치를 건네주었죠. 좋은 말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 부자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쥔 채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오빠는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망가진 거예요. 항상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하고 잘못을 알았으면 됐어요. 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돌보고 다시는 그런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마세요. 병원을 나오자 햇살이 조금 눈부셨습니다. 강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왕철호가 사람을 보내 회사에서 소란을 피웠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고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세요. 제가 차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에 통보해서 앞으로 왕철호 회사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는 중단하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자 마음이 갑자기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들은 다 정리했고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면 될 일이었습니다. 박민준이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는 어머니와 함께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판결문을 건네주자 어머니는 훑어보시더니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인간한테 눈길 줄 가치도 없어. 듣기로는 그 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대요. 다른 채권자들 돈 갚는 데 쓰인다던데요. 제가 해바라기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영숙 씨는 퇴원하고 갈 곳이 없어서 유나랑 같이 원룸에서 지낸대요. 유나는 그래도 엄마나 오빠보다는 철이 들었지.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병원 시찰 갔을 때 환자 몸 닦아주는 걸 봤는데 손이 제법 빠르더구나.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엄마, 걔를 아세요? 그 병원 우리 그룹 산하에 있잖아. 내가 가보는 게 뭐 어때서. 어머니가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 아이가 나한테 약속하더라.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엄마 병 고칠 돈 모으겠다고. 그때 마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최 씨 성을 가진 할머니 한 분이 아파트 정문에서 울고불고 소란을 피우며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머리가 조금 아파왔습니다. 최영숙이 결국 찾아왔군요. 보안팀더러 막으라고 해.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런 사람은 한 번 만나주면 계속 소란을 피울 거야. 하지만 저희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최영숙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박윤아가 옆에서 그녀를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우리 좀 살려줘. 최영숙이 저를 보고는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요원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살 곳도 없어. 네, 엄마는 돈도 많잖아. 우리 좀 불쌍히 여겨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20억도 갚았고 빚이 팔찌도 돌려받았어요. 박민주는 스스로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녀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네 돈을 탐내지 말았어야 했고 민준이더러 도둑질하라고 시키지도 말았어야 했어. 서아야, 제발 우리에게 살 길 좀 열어줘. 박윤아가 갑자기 짝소리가 나게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서아 씨, 제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요. 저희 돈도 집도 필요 없어요. 제발 왕철호 씨 일만 더는 문제 삼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이 매일 찾아와서 저희를 괴롭혀요.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왕철호가 박민준에게서 이득을 볼 수 없게 되자 최영숙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박민준이 진 협력비를 갚으라고 협박했다는 것을요. 돈을 주지 않으면 박윤아에게 해코지하겠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왕철호 씨 문제는 제가 처리할게요. 제가 박윤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세요. 앞으로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겠다고. 박윤아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다시는 서아 씨를 방해하지 않을게요. 저는 보안 요원에게 최영숙을 부축하게 하고 강 변호사님께 전화해 왕철호에 대한 고소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공갈 협박죄로요. 서아 씨 고마워요. 박윤아가 최영숙을 부축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 잘 돌볼게요. 그리고 오빠가 출소하면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할게요. 모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속물적이던 가족이 이제는 이런 처지가 되었으니 이것이 인과응보일까요? 아니면 비극일까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요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말씀하셨죠. 방금 왕철호 아내한테서 전화 왔더라. 돈으로 합의하고 싶으니 제발 고소만은 말아달라고 5억을 배상하라고 하세요. 제가 문틀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그중 3억은 윤아 씨에게 주고 왕철호가 그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전해주세요.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고요. 역시 네가 생각이 깊구나. 어머니가 웃으며 프라이팬을 흔들었습니다. 내일 나랑 파티에 같이 가자. 젊은 사람들 좀 만나봐. 계속 그런 골치 아픈 일들만 겪으니 너까지 곰팡이가 슬겠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돼지갈비찜을 보며 저는 문득 제 삶이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니 로비에서 직원들이 박민준의 회사가 완전히 파산했고 사장은 도망가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다는 소문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제게 다가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최근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혹시 박 씨 회사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세요. 그들이 불쌍해서 돕는 것이지 제가 박 씨 집안과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빛났죠.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바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잘 살고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반격이었습니다. 퇴근할 무렵 박윤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3억을 받았고 왕철호의 연락처는 차단했다고. 그리고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답장하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석양이 유리를 통해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치 미래로 향하는 길처럼요. 석양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채 씻기도 전에 다음 날 아침 저는 뉴스 알림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박민준 전 대표 탈세 혐의로 형량 추가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수감복을 입고 머리는 짧게 깎인 채 눈은 마른 우물처럼 공허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은수저로 제비집을 뜨고 계셨죠. 8개월 추가돼서 총 2년 2개월이래. 국세청에서 이미 그를 주시하고 있었대. 이전 사건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움직인 거야. 어머니는 제게 제비집을 밀어주었습니다. 가짜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해서 그것만으로도 거의 10억 가까이 탈세했다니 가볍게 넘어갈 리가 없지. 그때 마침 박윤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떨렸죠. 서아 씨, 우리 오빠가 안에서 다른 사람이랑 싸워서 독방에 갇혔대요. 혹시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교도소에는 그곳에 규칙이 있어요. 그가 저지른 잘못은 스스로 감당해야죠. 윤아 씨, 정말 오빠를 위한다면 더는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가 안에서 제대로 반성하게 두세요.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자 강 변호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왕철호의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공갈 협박과 불량 자재 사용 등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회사를 팔아서 겨우 배상금을 마련했고 지금은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정말 인과응보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층 목련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박민준의 사업 파트너들은 그의 형량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 그와 관계를 끊고 면회조차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원래 벽이 무너지면 모두가 밀어버리는 법이지. 어머니께서 다가와 제게 서류 한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서초동 부지 입찰 제안서야. 네가 한번 해봐. 저는 서류를 펼쳐보고는 눈이 빛났습니다. 서초동 부지는 위치가 아주 좋고 주변에 학교와 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라 모두가 탐내는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내가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마. 어머니가 제 이마를 톡 쳤습니다. 이 기획안은 네가 지난달에 밤새워서 만든 거잖아. 나는 그냥 제출만 도와준 거야. 따낼 수 있을지는 네 능력에 달렸어. 저는 어머니의 팔에 매달려 웃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입찰 현장에 간 날, 저는 뜻밖의 박민준의 전 비서였던 김 대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지금 작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저를 보고는 서둘러 인사했습니다. 김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요. 박 대표님 밑을 떠나니 마음이 편합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박 대표님도 처음부터 저런 분은 아니었는데 최 여사님이나 왕철호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변했어요. 항상 쉬운 길만 찾으려다 보니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좋은 기회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찰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안서는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편의 시설을 고려한 점이 심사위원들에게 만장일치로 인정받아 그 부지를 성공적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회사 주가는 크게 올랐고 예전에는 저희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대기업들까지 협력 제의를 해왔습니다. 저녁 축하 파티에서 인사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바깥에서는 대표님을 업계의 여장부라고 부른다더군요. 저는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건배하는 순간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박윤아였습니다. 어머니는 퇴원하셨어요. 저희는 작은 원룸을 얻었고 저는 회계사무소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고마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예전에 넘지 못할 것 같았던 시련들도 사실은 이를 악물고 버티면 다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초동 프로젝트가 시작되던 날, 커팅식의 붉은 리본이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곁에 서서 웃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 엄마 젊었을 때 모습이 보이네. 당연하죠. 제가 엄마 딸인걸요. 저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공사 현장의 바쁜 인부들을 보며 가슴 벅찬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최신 친환경 기술을 도입했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공익 녹지 공간도 계획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큰 호평을 받았고 시장님까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저희의 사회적 책임감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해외 기업 한 곳에서 저희와 스마트 홈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비서가 제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그쪽 책임자가 다음 주에 방문해서 대표님과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자료를 펼쳐보고는 눈이 빛났습니다. 이 해외 기업은 업계 선두주자로 기술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들과 협력한다면 회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일정 잡아요. 다음 주 시간 비워둘게요. 한창 바쁠 때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시성을 가진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제 대학 동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대학 동창 중에 강 씨는 강지훈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짝꿍이었지만 그가 유학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었죠.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강지훈이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하마터면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키가 더 컸고 몸에 잘 맞는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세련되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서아야. 그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변했네. 너도 마찬가지야. 더 멋있어졌네. 제가 그와 악수하며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왔어?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소식은 다 들었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내가 뭐가 대단해. 사람 잘못 만난 게 그 수렁에서 스스로 기어 나와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 게 대단하지. 그가 제게 서류 한 부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투자 의향서야. 너랑 협력하고 싶어. 저는 서류를 펼쳐보고는 놀랐습니다. 그들의 회사가 바로 저희의 스마트홈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시한 조건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지훈아, 이거 친구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봤는데 너희 회사의 기술과 팀은 잠재력이 아주 커. 투자할 가치가 있어. 물론 친구라는 관계가 있으니 소통하기는 더 편하겠지.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을 보며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순수한 협력과 우정도 존재한다는 것을요.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지훈의 회사는 자금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과 경영 노하우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희의 스마트 홈 프로젝트는 출시되자마자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주문은
반년 후까지 밀렸습니다. 회사의 규모는 점점 커져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늘어났고 해외에 지사까지 설립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작은 대표에서 이제는 남들이 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 회장님, 지금처럼 성공하신 비결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작은 이익에 눈멀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당하지 않으려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강지훈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저희가 대학 시절에 즐겨 듣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달에 동창회 하는데 갈 거지? 그가 물었습니다. 가야지.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도 보고. 그럼 내가 데리러 갈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네온사인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던 일들도 지금 생각해보니 인생길 위에 작은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박민준 회사의 파산 청산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신문에는 최영숙이 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모습이 몹시 초췌했죠. 아직도 저러고 있대. 법원 평가액이 너무 낮다면서 돈을 더 받아내려고.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가 몇 번이나 말렸는데도 듣지를 않는데 정말 답이 없지. 내버려 두세요. 저는 차를 한 잔 타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운명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때 박윤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다음 달부터 대기업에 출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축하해라고 답장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문득 깨달았습니다. 삶은 노력하는 사람을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썩어빠진 사람들과 일들은 뒤로 던져버리고요. 그러면 앞에는 항상 좋은 풍경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박윤아에게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기도 전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강지훈이었습니다. 동창회 토요일 저녁 7시 예전 그곳에서 저는 웃으며 좋아라고 답장하고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치파오를 입어보고 계셨습니다. 물빛 녹색의 실크 원단에 은은한 난초 자수가 놓여 있어 어머니의 안색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토요일에 자선 디너 파티가 있어. 내강 아저씨랑 같이 가기로 했어. 어머니가 몸을 돌렸습니다. 아, 맞다. 너 동창회 끝나고 시간 괜찮으면 나 좀 데리러 와. 문제 없죠. 저는 어머니의 옷깃을 정리해드리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아저씨, 요즘 우리 집에 꽤 자주 오시네요. 어머니는 웃으며 제 등을 가볍게 쳤습니다. 어린애가 쓸데없는 소리. 우리는 자선기금 일 때문에 만나는 거야. 토요일 동창회에는 강지훈과 함께 갔습니다. 예전 그 장소는 새롭게 단장되어 나무 간판은 네온사인으로 바뀌었지만 마당의 석류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잎이 무성했죠. 친구들은 저를 보고는 웃으며 다가와 주었습니다. 아무도 박민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억지로 아첨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어떤 이는 일 얘기를 하고 어떤 이는 아이들 얘기를 하며 분위기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서아야, 너 지훈이랑 혹시? 반장이 눈을 찡긋했습니다. 우리 다 보고 있었어. 학교 다닐 때도 걔가 맨날 내 자리 맡아주고 그랬잖아.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던 순간 강지훈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지금 열심히 따라다니는 중이야. 다들 좀 도와줘. 친구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리며 저희더러 러브샷을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저는 주스잔을 들고 마음속으로는 꿀을 마신 듯 달콤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강지훈은 제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죠. 사실 내가 귀국한 건 일 때문만은 아니야.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엄마랑 내 어머니가 오랜 친구 사이시거든. 어머니께서 네가 이혼했다고 하시면서 나더러 너를 잘 챙겨주라고 하셨어. 그런데 챙겨주다 보니 그냥 친구로만 남고 싶지 않아졌어. 저는 그의 눈에 담긴 빛을 보며 문득 행복이 이렇게 간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데리러 갔을 때 자선 디너 파티는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강 아저씨의 팔짱을 끼고 걸어 나오셨는데 두 분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강 아저씨, 저희 어머니는 아저씨가 집에 모셔다 주세요. 저랑 지훈이는 아직 할 일이 남아서요. 제가 웃으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강 아저씨는 잠시 당황하시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이, 내 어머니랑 똑같이 장난꾸러기로구나. 어머니는 저를 째려보셨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일찍 들어와 차가 멀리 떠나고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 아저씨가 어머니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손길이 아주 부드러웠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회사를 이끌어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아저씨 같은 분을 만나셔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뵙자. 강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 맞다. 다음 주에 박민준 씨가 출소한대. 유나 씨가 너한테 한번 만나줄 수 있냐고 묻더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만나야지. 어떤 일들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니까. 박민준이 출소하는 날, 저와 박유나가 그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져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고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오빠, 서아 씨가 일부러 오빠 데리러 온 거야. 박유나가 그를 툭 쳤습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했다. 다 지난 일이야. 저는 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1억 있어. 일단 지낼 곳부터 구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찾아. 유나 이제 잘 살고 있으니 더는 걔한테 짐이 되지 마.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손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알았어. 앞으로는 다시는 너희들을 방해하지 않을게.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 무거운 돌 하나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박민주는 그 1억으로 작은 국수집을 차렸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힘들지만 최영숙도 더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가게 일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가끔 박유나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밥을 먹으러 오면 제법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라고도 했습니다. 저와 강지훈의 결혼식은 이듬해 봄, 목련이 활짝 핀 날에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맞춤 제작한 치파오를 입으셨고 강 아저씨는 아버지의 자격으로 제 손을 잡고 강지훈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앞으로 서한테 잘해줘.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강지훈의 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강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을 다해 서아를 아끼겠습니다. 결혼식에는 박유나가 직접 수놓은 쿠션 한 쌍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쿠션에는 박년하우허, 백년해로 라는 글자가 수놓여 있었죠. 서아 씨,
고마워.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 이제 잘 지내. 국수집 장사도 잘 되고 엄마도 이제 마음을 잡으셨어. 그럼 다행이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연락해. 결혼 후 저와 강지우는 두 집안의 회사를 통합하여 사업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초심을 잊지 않고 여성 창업 기금을 설립하여 저처럼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기금 공유회에서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사람은 이 한평생 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저는 연단 아래에 반짝이는 수많은 눈들을 보며 문득 그 와인이 쏟아졌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지새웠던 그 수많은 날들을요.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서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보든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이익을 탐내지 말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자신의 원칙을 지키세요. 그러면 삶은 저절로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지우는 연단 아래에서 저를 바라보며 눈에는 온통 빛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하늘을 금빛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강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예전에 넘지 못할 것 같았던 시련들과 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사실은 모두 저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온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만났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마주했는가입니다. 당신이 활짝 피어나면 맑은 바람은 저절로 불어올 겁니다. 당신이 강해지면 세상이 당신을 위해 길을 비켜줄 겁니다. 이것이 아마도 삶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닐까요?